요소수가 모자라서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빨리 문재인이가 내려와야 돼요. 리스크 관리라는 그 측면을 100%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말이야. 그게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가야지. 자, 우리도 정리하는 테러를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최고문님 이렇게 전략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바라보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요소수 사태가 단순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문재인이나 이때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꼴보기 싫기 때문에 니네들이 개판쳐서 일어났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역 제재를 가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이렇게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안 된다. 이게 그런 단순한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게 되면 나라 망친다. 오늘의 시사 정책 토크 요소수 대란입니다. 최근에 요소수가 모자라서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마스크 때처럼 뭔가 물량 부족에 관한 얘기가 이제 뉴스를 덮고 있는데요. 정부가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게 그 산업 통상분간 애들이 거기 그러면 그런 네.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그 자, 역할을 못한 그런 거잖아요. 요소수까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요? 왜 못해요? 나한테 그거 오줌 당연히 누는지 안 해야지, 그건. 누는지까지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무슨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런 걸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문재인이가 내려와야 돼요. 그거를 해야지. 그게 국가의 역할이지. 자, 말씀하신 거가 근데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가야지. 자, 우리도 정리하는 테러를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최고문님 말씀은 행정고시 통과한 똑똑한 그 산자부 공무원들이 리스크 관리를 원래 잘 하는데 걔들이 문재인 정부 밑에서 일하면 티가 안 나니까 리스크 관리 일부러 안 해서 이렇게 생긴 일이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이가 빨리 내려와야 간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예. 네, 맞죠? 정확히 이 새끼. 네. 근데 김성근님은 그럴 리가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냥 리스크 말이 안 관리가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이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를 똑바로 안 한 건데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기술적 미스가 난 거다. 그리고 하나 그렇게 대안이 생각하시는 있어요. 거죠. 예, 대안. 지금 대안이 하나 뭐가 있냐면 문재인이가요. 중국 바라기니까는 빨리 가서 네. 요소 갖고 오라 그래요. 예, 뭐, 문재인이 중국 바라기라는 근거는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 중국 바라기. 나 이거 무슨 우리 고급 지금 정치 방송 하자니까. 아니 본격을 약간- 할게 지금부터. 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참 자동차 그렇게 많이 파는 현대자동차도 리스크 관리 못해갖고 반도체 못 사오잖아요. 삼성도 웨이퍼 못 구해갖고 못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고, 리스크 관리라는 그 측면을 100%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말이야. 그게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5.16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수출 규제도 한 거잖아요. 수출 규제하면서 뭐 더불어 중국 내에서도 뭐 소비할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뭐 중단되면서 이 다른 것보다도 요소수 문제 자체는 좀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일단 그거 이렇게 깔고서는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뭐 반도체 소자처럼 일본에서 수입을 못하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소수는. 생산 왜 안 돼? 생산 할 수 있지. 단가가 안 할수 된다면은. 있어요. 단가를 생산할 수 있어. 감소하는 거지. 단가 상승 지금 감소하고 하는 10배까지 거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만들어도 충분히 이익이 나지. 근데 이게 원활히 공급되고 나면은 마스크처럼 또 어느 일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업체 투자 대비해서 또 어느 부분은 또 죽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금으로 메꿔줘야지. 그쵸, 이 부분을 애초에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은 뭐 중국에 먼저, 그러니까 뭐 사전, 이제 리스크 관리죠. 뭐 중국에 먼저 이렇게 수출 빨리 해달라라는 거 요청도 필요할 테고. 아 오일씨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문재인이가 빨리 중국에 가서 네네. 시진핑한테 가서 형님 빨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근데- 특히 짱이 될 건데. 아니, 빨리 준다고 해도 중국에 또 뭐 절차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뭐 바로 그리고 뭐 지금 중국에서
보내준다는 것도 해도 그거를 다 쓴다고 해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아니 문재인이 내보내야 돼. 만수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제가 저기다가 무엇이 문제인가 진짜 문제인가 자꾸 문제 써서 그런지 자꾸 문재인 얘기를 하시는데 보는 게 이 요소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석유나 쌀이나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전략 물자나 뭐 이런 거에 카테고리에 들어 있었느냐, 원래 들어 있었는지 안 들어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안 들어 있다가 이렇게 발견된 거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산업자원부의 그 전체 어떤 그 체크리스트 그 블랙 뭐라 그래야 돼? 그 체크리스트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상황만 고려하지 말고 가격이나 말고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미중 뭐 패권이나 뭐나 뭐 그렇죠. 석유는 하잖아요. 중동 리스크를 감안해가지고 예, 수입을 예. 다변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중 패권이라는 그런 이슈가 지금 그 산자부의 그 안에 없었으니까 이제 그걸 같이 넣어가지고 관리하면 된다. 그럼 이제 점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분석해가지고 특정 중국에 이렇게 편중돼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위험한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 일단 이미 그 정도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럼 있는데 그럼 왜 이번엔 예. 문제가 됐을까? 이게 진짜로 갑자기 요소수가 뉴스만 보면은 당장 내일 모레 버스랑 소방차가 못 움직일 것처럼 뉴스가 나오잖아요. 요거는 아닌 것 같고 내 보기에는. 그러니까 공무원 애들이 네. 바보가 아니거든요. 걔들이 문재인 정권 하는 걸 민주당 하는 걸 보니까는 가관이거든. 그러니까는 아예 나 몰라 이제 정권 말기에 이러는 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를 엿먹이기 위해서 요소수가 재고가 떨어지고 있을 때 공무원들이 대응을 안 한 거라면은 그 말씀이 맞는 거고, 공무원들이 이 요소수 재고가 떨어지고 있는 거를 신경 못 쓸 정도로 요소수라는 게 그 산자부 체크리스트 안에 그런 거를 없었으면은 재편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무지무능하고 이념적인 놈들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이요? 아니요. 그 질문 민주당하고. 하나 해볼게요. 네.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게 네. 중국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요소수 한국 수출을 막아서 그렇게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이지 않는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네 나라 이제 반도체 부족하고 요소수 부족은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 비밀 반도체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한 거고, 그거는 요소수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처럼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이야기하고 요소수 이야기는 이제 그 차원이 다르네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입장에서 네. 시장 수요가 돈이 안 되나, 그것도? 당연하지. 그러니까 일반 산업용이나 PC, 퍼스널 컴퓨터 쪽으로 만드는 그쪽이 더 돈이 되고, 차량용 애들은 가격을 너무 쳐버리니까 수량 떼기 해갖고 막 물량 떼기해서 가격을 치니까, 야, 내가 너네들한테 왜 만들어줘? 얘네들 거 만들어주면 더 많이 이익이 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쪽 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IT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물량이 다 빠져나가고 차량용 반도체 쪽에 양산을 줄여버린 거야. 그 요소수랑은 그래서 어떻게? 예, 분위기가 좀 다르죠, 요소수랑은. 네. 요소수는 이제 원재료 만들 때부터 얘네들이 이제 좀 그러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제 한국만의 특수한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인데 발생한 배경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건가요? 뭔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구조는 한국이 너무 중국에 치우쳐 있었던 게 문제였다라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상반기 그러니까 최근 한 2, 3년 동안 90% 이상의 요소수를 중국에서 사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거의 대부분을 사왔다는 것은 중국이 제일로 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미세먼지가 가득하게 매번 문제가 될 정도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많이 가동이 됐었는데 그 가동량이 많이 줄어서 요소수도 줄었다는데 그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요소수가 한국에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까도 잠시 저기 만수르님인가 누군가가 이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또
김성근님 얼핏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중국하고 이제 호주하고 싸움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게 이제 밀리고 밀려서 불똥이 이제 엉뚱하게 한국까지 튀었다. 라고 그러면은 하는 게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요소수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이건 우발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해결되면 그냥 이제 넘어가면 된다. 아니면은 이게 뭔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뭐 높다. 높다라면 왜 높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제가 시간이 지금 이제 다 돼서 시간이 지금 다 됐죠, 만수르님. 예, 뭐 계속 하셔도 됩니다. 밤새 왜? 밤새도 돼요, 사실. 자,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의사 결정권자의 입장에 있다라면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문제 본질이나 핵심이 뭐고 그래서 이 문제 본질이나 핵심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이제 토론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이 어쨌든 뭐, 1980년대부터 이제 개혁개방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해왔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는 한국보다는 후발주자죠.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경제 관계, 특히 이제 그 교역 관계를 보면은 수직적 분업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수직적 분업 관계가 강한 것은 이른바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한 이른바 이제 그런 제품군이나 상품군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중국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갔고, 뭐 한국이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계속 그런 이제 업종들이 중국으로 이제 가격 경쟁이 안 돼서 중국으로 가서 투자도 하고 거기서 하다가 또 중국 내에서도 안 돼가지고 심지어 이제 대기업들마저도 이제 이렇게 밀려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간의 그 경제 구조 관계는 수직적인 분업 관계입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기술 집약적인 어떤 제품군에서 조금 우위에 있고, 중국이 이제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이거나 자본 집약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중국이 한국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원자재들을 가져다가 한국에 가공해서 중국에다 팔거나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 이제 계속 경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런 구조 속에서 중국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중국 우선으로 하겠죠. 중국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슨 중국 우선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중국 우선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지 못한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일본도 중국하고는 굉장한 수직적 분업 관계 있고, 일본은 한국하고도 수직적 분업 관계 있고, 대만하고도 수직적 분업 관계 상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이제 문제가 어떤 중국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불똥이나 파장이 한국으로 뭐 튈 수밖에 없죠.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 분업 관계가 그 교역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분야별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이 어떻게 타격을 받고 하는 것쯤은 파악을 하거나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수직적 분업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분업 관계를 감안해서 민간 기업들이야 가장 싸고 저렴한 데 가서 사오죠. 아니면 가장 비싸게 사주는 데 갖다 팔죠. 민간 기업들이야. 근데 그런 수직적 분업 관계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에 대해서 그 불똥이 튀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제품군이나 분야별로 뭔가 어떤 플랜 B나 플랜 C 같은 경우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중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변화를 하자, 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아니면은 국내 생산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만약에 다변화나 다각화나 국내 생산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렇죠. 이게 비싸지죠. 비싸게 사와야 되죠. 중국이 제일 쌌으니까.
베트남이든 호주든 어디든 가져와도 비싸게 사오죠.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해도 비싸죠, 원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적 분호 관계에 있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만일의 사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플랜 B나 플랜 C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때의 그 플랜 B를 생각을 했을 때의 그 비용 부담이 있죠. 그렇죠. 그때 그 발생하는 비용과 이게 중국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 비용 간의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준비나 대비가 돼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가 됐든 어떤 정부가 됐든 딱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일본이 상대적으로 디젤차가 뭐 적다 어쩌다 뭐 한다고 해도 버스나 트럭은 다 디젤차예요. 일본의 버스나 트럭이 뭐 몇 대입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그런 플랜드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비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비용 부담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높아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발생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과 중국에서 이렇게 상황이 어떤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피해. 이런 것들 간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이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최적점이랄까 어떤 절충점을 이렇게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은 중국에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발적인 타격이나 피해도 그만큼 완화될 거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설령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타격이나 피해가 굉장히 줄어들 거고 또 그로 국내나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플랜 B에 의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있기 때문에 동요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준비가 안 된 거. 중국과 한국 간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다르고 그 다른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생길 거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마련했을 때 비용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발생한 거고 아까 김성근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히 이제 뭐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제일로 이익이 되는 쪽에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죠. 그러면 당연히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고가의 이 마진이 높은 어떤 서버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하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는 단순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기후 문제가 등장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차가 완전히 이제 전동화, 전기차. 그다음에 차도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엔진차마저도 이제 안에가 전부 이제 전장화 된다 그럴까, IT화 된다 그럴까, 바뀌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푹 늘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을 못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똑같이 다들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한국이 그런 반도체를 공급을 하는 어떤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게 다행인 거죠. 만약에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회사들마저도 없었다라면은 완전히 박살 났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박살 났겠죠. 그나마 이렇게 이런 글로벌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급 대란 속에서도 그나마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국하고 중국 간에 그런 이제 경제 구조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들어온 거죠.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게 변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당장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불똥 튄 게 뭡니까? 히토류잖아요. 히토류잖아요. 무역 제재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반대로 이렇게 보복 강화하는 식으로 뭐 보복 관세 뭐 하니까 히토류 수출 규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중국하고 한국 간의 어떤 교역 구조 수직적 번호 관계 속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이제 단순히 수직적 번호 관계에 있을 때는 우발적인 어떤 중국 내부의 이제 어떤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태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이라는 이제 변수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이제 중국 내부 이제 그 수급 불균형 문제 이 외에 다른 외교 안보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할 거다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소 수출을 중국이 한국에 못 해봐요. 그만큼 중국도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내부 사정 때문에 수출을 못한 것 뿐이지 내부 사정이 없었더라면 수출을 하면 이득이거든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뭐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패권 전쟁 한다고 그래도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건들려고 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그 뭐랄까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미중 패권 전쟁이 한중 간의 어떤 경제 구조적인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당장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 이제 막힌다. 그러면 중국 니네들 요소수 한국에 수출 안 했지? 우리 또 보복할 거야. 반도체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누구한테 팔 거예요? 거의 그냥 중국에 대한 수출이 40%인데 누구한테 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문제에 접근할 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미국 편이다, 중국 편이다 뭐 이런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서로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심각한 어떤 그 이익에 침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안 건드리려고 해요. 안 건드리려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호주가 티격태격 싸우고 석탄 수입 뭐 막았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중국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석탄을 안 쓰려고 한다 이거. 이제 자기들도 지금 공해 때문에 중국이 이제 이상기후로 피해가 크잖아요. 매년 홍수 나고 가뭄 나고 천재지변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겨울철만 되면은 베이징 주변의 공장들 전부 올스톱 시키잖아요. 한 20일 정도를 공해 때문에 올스톱 시키잖아요. 뭐 베이징 올림픽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탈탄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에서 석탄 사용을 줄이려고 하는데 중국도 그런 계산을 잘 못한 거예요. 워낙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 있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서 이제 그런 걸 그냥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그래서 호주에 대해서도 실제로 뭐 제재한 게 석탄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호주로부터 수입이 팍 늘었어요, 중국이. 그러면 정말 호주한테 제재를 하면 제일로 호주한테서 수입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철광석이에요. 철광석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철광석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알루미늄, 동,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중국이 망가져버려요. 그거 호주한테서 못 싸우면은 망가져버려요. 호주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석탄 수입 니네들이 우리 걸 안 해? 우리한테 무역 보복을 가해? 그래, 니네들 또 혼나봐 하고 그러면 철광석이나 알루미늄, 동 같은 수출을 막아버릴까요? 호주가? 안 막아요. 오히려 더 하려고 해요. 중국도 더 수입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쇼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쇼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석탄 수입이 호주 석탄 수출이 확 줄어든 것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에 대한 수출이 확 줄어서 그래요. 일본하고 한국, 대만에 대한 석탄 수출이 왜 줄었죠? 탈탄소 때문에. 근데 딜레마예요.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석탄 발전을 줄이려면 원자력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헛발질을 해버린 거죠.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원전을 전부 올스톱 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제 재가동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전략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바라보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요소수 사태가 단순히 이제 뭐 정치적으로 문재인이나 이때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꼴보기 싫기 때문에 니네들이 개판쳐서 일어났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역 제재를 가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이렇게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안 된다. 이게 그런 단순한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게 되면 나라 망친다. 요소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중국이 이런 상황이 빈발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미중 패권 전쟁까지 겹쳐가지고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돼요. 중국 자체도 이제 혼란스러워요. 중국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인입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어떤 시장 경제를 운영한 경험이나 시간이나 노하우가 떨어지는 나라인데 더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더 갈팡질팡하죠. 근데 저렇게 큰 나라가 더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면은 얼마나 그런 게 수급 불균형이나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발생되는 혼란이 한국으로 어떻게 불똥 튀어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소수 문제를 단순히 그냥 그때 우발적인 걸로 보지 말고 이런 게 좀 더 이렇게 전략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는 것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결론이었어. 자, 그러면은 오늘도 분량 조절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국제 문제와 국내 문제 모두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토론을 해봤다 이런 걸로 이번 방송의 의미를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